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를 같이 하고 있는 임신희라고 합니다. 전 언니의 왼쪽 이성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른쪽 홍정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왼팔 오른팔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6월하고도 또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달 혹시 우리 보이는 팟캐스트 기다리셨나요? 원래 저희가 5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주 늦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죠. 물론 기다리셨을 것이라고 믿고 시작합니다. 이제 날은 마구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봄에 대한 기대도 접고 꽃에 대한 사랑도 거둬들이고 거침없이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서 그 융성함을 부러워하는 계절입니다. 오늘의 책은 좀 특별하다고 할까요? 저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제목 때문에 이 책이 소설일 거라고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읽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목에 임상 소개서라고 하면 아무도 안 읽어요, 언니. 네, 저도 책 제목을 정할 때 그래서 아주 고민 많이 합니다. 물론 그 유명한 올리버 sak스라는 저자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이 책 선정은 저희가 이미 두어 달 전에 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보니까 김영하의 책 읽어주는 남자 팟캐스트에 이 책을 선정이 되었던군요. 네, 오늘 책을 선정해 주신 정임 씨가 선정의 변을 좀 알려주시죠. 네,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에 관한 드라마를 봤는데요. 제목이 기억이었어요. 이제 술세의 가도를 달리던 아주 냉혹한 그 변호사가 갑자기 알츠하이머를 앓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변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그 신경증에 대한 얘기도 많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 어떨까.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고 특히 요즘 우울한 사고도 많고요. 또 경기 침체로 힘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좀 잘 잡고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선택했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저자를 빼놓고 제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저자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저자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의 이 올리버 sak스는 미국의 유명한 뇌신경학자로 작년 그러니까 15년 8월 30일 날 희귀암으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향년 82세였고요. 출생은 33년 영국 런던. 그 부모님은 유대인 의사 부모였대요. 근데 부모님도 신경학 전공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세력을 피해서 기숙학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또 영국의 왕립 자유병원이라는 그 병원에 교수한테 보내졌는데 14살 때 벌써 같은 나이 소녀의 그 시체를 해부를 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빨리 아마 굉장히 그쪽에 아무래도 좀 신동에 가까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대입니다.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60년대 초에 미국으로 가서 UCLA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받은 후에 신경의학 공부를 하면서 또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책이 이제 편두통 그걸로 시작해서 깨어남 그다음에 또 다른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에요. 나는 침대에서 내 다리를 주었다. 이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환자 얘기가 아마 주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화성의 인류학자 그리고 이제 아주 그나마 평범한 게 소생이라는 책 제목의 책을 지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신경학자지만
본인 자체가 이 책에 나오는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안면 인식 장애라는 장애가 있었고 또 극도의 내향적인 성격으로 약물 중독도 경험했고 그래서 그 아주 긴의 삶을 살았던 그런 뭐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랬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임상병리서 관련된 책을 쓸 때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런데 참 이게 그 사실 어떻게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뭔가 글을 써보려도 사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도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실제로 쓰다 보면 사실 쉽지 않은 게 많은데 이분은 타고난 그 끊임없이 글을 쓰는 재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많은 환자들의 기록을 기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랬습니다. 저자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병원에 이렇게 지나가다 병원 그 간판을 보면 신경정신과라는 그런 그 과목이 보이잖아요. 좀 꺼려지죠. 네, 그래서 신경정신과 하면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붙어서 한 의학 과목인 줄 알았더니 네. 이게 세세한 게 분류로 보면 신경과가 있고 정신과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성수 씨가 신경증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정신증에 대해서 구분을 좀 알려주세요. 신경증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왜 생활상에서 노이로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하면서 약간 일반인도 누구나 다 긴장하고 초조해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뭐 짜증을 낸다든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좀 불안하게 초조해 한다든가 그런 증상인데 이런 증상 같은 신경증의 경우에는 환자가 내가 좀 이러하구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 자기 증상에 대한 병식이 있다는 거고 또 일반 생활에서 현실적인 판단이 다 되는 상황이라서 뭐 크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생활상에서 생활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증상이 심해서 약간의 뭐 망상, 환각 뭐 이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본인이 내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가족이나 뭐 그 이외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게 신경증에는 이렇게 약간 우리가 노이로제라고 하면 그렇게 어떤 불안 증상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봐서 그 정말 아내의 얼굴 못 알아봐서 모자로 착각했다던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예가 있잖아요. 그 신경증의 예가 그러니까 결국은 뇌의 어느 부분을 다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신경증이 단순히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는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너가 마음을 잘 다스려면 맞아요. 괜찮아질 거야. 막 이렇게 사실 압박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편안하게 가져.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책에서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아무리 하더라도 나아질 수 없는 병들이 있다는 거죠. 직장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있구나. 근데 그럴 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여기 나온 사례들이 거의 다 그것을 그런 장애를 아주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장애를 그냥 받아들인다는 데 있는 거죠. 이 책이 이제 주는 감동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어떠셨어요? 책을 읽으시면서? 제 역시도 뭐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증상들이 나의 일면 아니면 제가 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일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왜 저기 고칠 수 있는데
왜 저럴까 했는데 알고 보면 이렇게 마음으로 다스려서 약간의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고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 그 왜 예전에 그 바보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망증이 심한 아이가 뭘 한번 보면 뭔가 그 심부름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들고 오면서 눈에 앞에 들고 오다가 눈에 앞에 보이면 여기 있네. 그러고 손이 이렇게 뒤로 가면 어디 갔지? 그러고 그렇게 여기 있네. 어디 갔지?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걔도 뭔가 문제가 신경증이 있는 아이인 거야. 재밌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호수공원에 갔는데 주말에 근데 호수공원에 그 들꽃이 너무 작은 꽃이 아주 예쁘게 들꽃이 펴 있는 데가 있는데 색깔들이 다 이렇게 그 남보라, 뭐 붉은색, 막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막 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색깔별로 한 3송이를 제가 땄어요. 근데 그 작은 꽃송이가 이렇게 맡아보니까 또 향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서 모아서 이렇게 손을 쥐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가 나네? 맡고서 막 향기 좋다. 그러고 저라면 또 향기 좋다. 이러고서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신경증이 따로 없다. 나다 바로. 너무 아셔서 이제는 신경증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행들한테 큰 웃음을 줬다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좀 바보 같아도 코미디언이 그런 것 같아요.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재밌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이나 아니면 그걸 좀 바보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쵸.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웃기는 거죠. 나 자존심 세우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이 책에서 나오는 임상 사례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고 특이한 사례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죠. 여기 나왔던 사례들 중에요. 저 같은 경우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왜 생활 속에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막 단기 기억 상실증 같이 끊임없이. 중요한 건 또 이게 왜 알코올로 인해서도 그게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알코올성 치매처럼 뭐 유두체의 변성이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도 기억했단 말이에요. 유두체. 책에 나오더라고요. 나도 보기는 봤는데 잊어버렸지. 생활 속에 가까이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남편? 아직 남편은 이제 초기 증상인 것 같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가니까 한 3, 4일을 묵다 오면 하루에 똑같은 얘기를 한 10번은 넘게 하세요. 진짜 힘들겠다. 근데 처음에 결혼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이해하지 싶은데 한 15년째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또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를 좀 조절해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드리고 제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제가 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사람도 나름대로 영혼이 있고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까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요. 만약에 의사라면 환자를 대할 때만 보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직업이니까 참아줄 수 있지만 내 삶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야 되는 가족이 그런 상태라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모든 걸 망각하시면 또 그냥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치. 요즘 얘기는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좀 문제가 있으시긴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치매 증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계산 같은 거 다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에 한해서 어떻게 한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약간 강박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한. 이 책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런 면이 있지만 어머님 당신 스스로도 그걸 조절이 안 되시는 부분이겠다 싶은 이해는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거리는 어느 정도 좀 맞아. 조절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래 맞아요. 네, 여기 제목처럼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지방의 음악 교사였던 피 선생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람 얼굴을 본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뭐 거리의 소화전이나 주차요금, 자동 징수기를 사람의 머리로 보는 등 이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굴 인식 불능증이라고 해서 우두 겉질의 손상으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보이고 사람을 잘 알아보기 때문에 안 보고 싶을 때도 너무 잘 알아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실제로 이게 부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음악 교사가 이제 옆에 있는 아내 얼굴을 이제 모자처럼 생각해가지고 쓰려고 했다는 이제 그 얘기였는데 이 얘기도 재미있었고 자폐증 얘기가 가장 좀 경이로운 것 같아요. 안쓰러우면서도 네. 재미 내지는 좀 네. 그렇게 그게 아마 저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편견이 네. 자폐증은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기 21살 호세 얘기인데요. 그 지능이 극도로 낮은 사람인데 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그려보라 그랬더니 시계를 거의 똑같이 그렸고 또 그 뭐 무지개 송어랑 풍경 사진을 그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또 재해석해서 훨씬 더 생동감 느끼게 처음에는 뭐 한 마리를 딱 그렸는데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서 그려볼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때는 그 무지개 송어랑 또 한 마리의 송어랑 그리고 파도까지 그려서 그 작가가 되게 감동을 했다는 얘기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자폐증이 단순히 그 외부와 담을 쌓고 혼자만 그 사는 고립된 사람이라는 그 생각에서 그 사람들도 예술을 사랑하고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되게 새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간 정임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문화센터에서 만났었는데 내나 학교 선생님 하셨었어요. 네. 3년 동안 가르쳐오고 반장했던 애의 이름이 하루아침 얼굴을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거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만두셨다 하더라고요. 건망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얼굴 인식뿐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한순간 까맣게 백지화되면 하는 그런 초조 불안감 때문에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제가 조금 전에 코르사코프 증후군 같은 경우에 유두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증상도의 뇌의 어느 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한 번씩은 이게 왜 이런 병상 크기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미리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완전 바보스럽게 내지는 그쵸. 망각하게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럼 너무 무서운 거죠. 그죠? 요즘 계속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그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학의 발전인 거는 맞지만 이게 혹시 악용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좋게만 만든다고 해서 그러면 인간이 모든 병이 이런 신경증이라든가 이런 병까지 다 없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과연 행복할까? 왜냐하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예는 시인 리베카라는 전응아 19살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그 지능이 낮아가지고 열쇠가 뭐에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문을 열쇠에다 이렇게 열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줄 모르고 신발과 왼쪽 오른쪽도 구분 못하는 그렇게 어린 이제 이렇게 지능이 안 좋은 아이인데 할머니가 극진하게 이 애를 키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의 관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사랑만큼은 다른 온전한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진실된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리베카가 정말 그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저는 하면서 이런 게 보면서 참 어느 정도 반성이 된다 그럴까? 정말 그렇게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거나 심지어 자식들에 대할 때도 예쁜 짓 할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너무 화나고 네. 저놈의 자식이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 리베카는 그래서 그 할머니에 대한 슬픔도 온전히 느낄 수 있고 그리고서 그걸 또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도 나오면서 이 이제 의사가 이제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럴 때에는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통합적인 인격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런 것에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장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우리한테는 이런 효과가 있다. 내가 자칫 막 이렇게 뭐랄까 예민해지고 이제 이런 조건이라든가 막 이런 것에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거나 혹은 가족이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서로 막 힘들잖아요. 네, 그런 걸 좀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비워가는 연습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지만 죽는 동안까지는 계속 자기를 비워내는 거 아닌가. 비워내는 연습.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그 4번 질문을 하고 하신 그 책을 통해서 바뀌게 된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한번 또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으셨으면. 이 책을 한 권을 통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이 책을 읽을 때는 이러한 면이 저 책을 읽을 때는 저러한 면이 저를 바뀌게 만들잖아요. 이거 읽으면서 느꼈던 게 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특히 동물들은 왜 필링톤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전응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응아들이 추상성은 떨어지더라도 구체성은 그렇죠. 있고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과 왜 저렇게 매달리나 싶지만 걔들한테는 중요한 건데 그런 애들일수록 오히려 더 본능이 더 발달돼 있다는 거. 그래서 말귀는 못 알아듣더라도 우리들의 목소리 톤에서 그 감정을 읽는다는 거죠. 맞아. 화난다, 맞아. 친절하다,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이다, 네. 뭐 그런 걸 안다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아무리 가식적으로 친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느껴지겠구나. 저 역시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막 입에 발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칭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는데 그런 말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왜 정감이 안 가는 칭찬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 느껴지는 그 필링톤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진정성이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근데 그 말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진정성과 달리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의 감정과 행동은 좀 분리해서 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그 기분까지 다 좋아서 막 그 가식적인 인사를 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그 반찬하고 물잔하고 뭐 이런 거 가져다 주시잖아요. 근데 뭐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근데 얼굴 보니까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닌데 그냥 뭐 투닥투닥 놓고 그냥 그 전표도 그냥 턱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로 기분 안 좋대요. 그래요? 서비스업은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이 어디 화가 나셨나 그러고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얼굴은 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서비스업이 있는 분은 그 감정과 행동의 그 훈련은 좀 그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바뀐 생각 말씀드리면 되죠. 네. 그 올리버 sak스의 말처럼 그 환자를 이분이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고객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왠지 주눅 들어 있고 뭔가 나는 고쳐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좀 뭔가 억압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아주 그 뭐 이렇게 좀 냉정한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환자를 단순히 이제 치료할 사람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작가가 하는 말이 그들은 질병과 싸우며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다라는 깨달음을 줬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주제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가 그 존재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특별한 재능도 인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거를 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또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근데 이 좋았던 올리버 부분이에요. 삭스 씨는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나 본인의 삶을 통해서나. 근데 저는 아직 감동은 받았지만 정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기는 참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오늘도 어떤 분을 이거 뭐 신경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 굉장히 이제 인생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평소에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것의 이면은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이제 제가 뭐 다른 그 분한테 들은 얘기 내면의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그래서 나와요. 나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면이라서 아 이렇게 심각한 어떤 뇌 이상으로 인한 그런 병도 치료를 받지만 이런 분들도 어떻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남한테 탓을 하는 거네요. 또 이게 의식은 있고 또 굉장히 이성이 발달돼 있고 굉장히 그런 분들일수록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이게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탁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 일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이제 그러면 자기 보호는 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패배자 같이 느껴지고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이런 분들도 좀 도움을 좀 정말 좋은 의사나 그런 게 뭐 상담가라던가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만나서 좀 치료를 받았으면 훨씬 더 포텐셜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많으신 분인데 너무 아쉽다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좀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그 생각은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요즘 저는. 그쵸. 그런데 그럼 저는 아직 정말 힘든 일이 없었나 보다. 아직도 책 속에서 위로를 받거든. 아니 저는 정말 그거를 느꼈어요. 올해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했었거든요. 힘들 때 책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 위로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제가 부끄러우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책이 모든 그 해결책이 될 수 없구나.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딱 절감하는 건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 이게 굉장히 맞아. 가슴에 와닿고 또 실제로 그렇다는 걸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분들처럼
자기의 감정과 자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몸을 힘들게 하거나 운동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거잖아. 달리기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책의 연장입니다. 네. 연장인데 저희 경험에서도 그걸 요즘에 느끼면서 아 운동이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좀 그 내면이 충분히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정말 그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상적으로 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잠깐 그 힘든 나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그 여유. 예,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자기 속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그 힘든 상태에서도 억지로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힘든 상태에도 좀 이런 때가 있어. 여유로운. 이제 내가 이 상태를 잘 견디면 좋아질 수 있어라는 그런 그쵸. 어떤 근거 없어도 어떤 희망 있잖아요. 여기서는 잘 예를 들어서 인식 불능 장애를 느끼셨던 그 학교 음악 선생님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네. 방법을 그쵸. 익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아주 절망적인 상태라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인생은 다른 방법으로도 네. 살 수 있다. 이런 면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여유를 찾는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런 문구가 생각나요.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하는 것을 바랄 수 있다. 최근에 어떤 책에서 그런 문구를 읽었었는데 네.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정임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관계로 그렇게 당분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시면 아니 우리 성수 씨도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네. 저도 간간히인지 열심히인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밸런스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의 몸이 너무 지치게 만들거나 정신이 너무 지치게 만들지 않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스튜디오 녹음이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입 운동? 입 운동, 걸어오는 운동, 정신 운동.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신과 상대방의 얼굴을 모두 인식할 수 있고 또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맛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 책을 읽다 보니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쯤이야 문제없어. 이런 정신으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자, 삶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만끽하면서요. 네, 다음 달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